2025년 국립중앙도서관 소북동일의 공동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원과 학예연구관 이기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소북동일의 역사상 최초의 학술대회라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 소북동일에서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회원 6분이 12차례에 걸쳐서 407책이나 기증을 해주셨고요. 아주 소중한 책들이 많아서 오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들으실 기회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국립중앙도서관 김희석 관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김희석입니다. 점심시간 바로 이후라 학술대회 개최하기가 사실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점심시간 이후에 1시 수업이 가장 힘드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 학술대회는 1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면 오신 분들이 다 열정이 대단하시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소북동일의 박형원 회장님을 비롯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소북동일의 이광종 명예회장님, 그리고 각 주제 발표를 해 주실 성균관대학교 김영진 교수님, 소북동일의 성세진 부회장님, 당대학교 김효정 교수님, 또 당대학교 김정화 연구원님, 그리고 우리 도서관 공문원과의 정진웅 연구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각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아주신 국립제주대학교 구유석 연구원님, 한국성시 총연합회 유기민 사무총장님, 강원대학교 김효정 교수님, 성균관대학교 이도현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오늘 행사를 개최하기까지 실무적으로 많이 수고해 주신 민태영 부회장님, 죄송합니다. 박상국 총무님 등 소북동네 회원분들께도 많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합술 행사는 소북동네 회원 6분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기준본, 국보 등 총 172종 407책의 소중한 공문원을 12차례에 걸쳐 국립중앙도서관이 기증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저는 소북동일회라는 문중단체를 이번 학술 행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소북동일회는 노론, 소론, 남인과 함께 조선 후기 분당 정치의 당파였던 소북 자손들로 구성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 국립중앙도서관이 개관 80주년인데 무려 426년의 역사를 지닌 소북동일회와 함께 공동학술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남다릅니다. 소북에 대한 28성 69가문의 대부를 모아 편찬한 당원 명단이 바로 국보 혹은 제가보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국보는 소북 당파가 오랜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지탱하며 단단한 결속을 하게 해준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당파로서 그 소북의 형성과 변화, 소북 족보로서 국보의 편찬 역사에 대한 이광종 우리 명예회장님의 기조 강연이 기대가 됩니다. 이번 학술 행사에서는 국보의 탄생과 요령주 등 국보 5종의 발관 과정, 남양주 미음나무 모종을 비롯해서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소북 문인 집단의 시 모임 이야기, 소북 문인의 산문 분석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다양한 모습들이 새롭게 조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최근 개인을 비롯하여 민중, 기관 등으로부터 다량의 공문원을 기증받아 국가문헌을 확충하는 데 힘써오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공동의 힘을 모아 이렇게 학술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은 문중자료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 다양한 문중들의 기증자료 연구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소극동일의 회원들의 아름다운 기증에 큰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기증 릴레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학술 행사가 열띤 토론의 장이 되고 또 귀하게 오늘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소북동일의 박형원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소북동일의 회장 박형원입니다. 먼저 국립중앙도서관 소북동일의 공동학술대 토론회장을 마련해 주신 국립중앙도서관 관장님이와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제 발표와 토론자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초청 인사와 회원님들께 공사 담당하신 가운데에도 자리를 빛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소북 1세대이신 칠학사 가문의 정갑에서 친분과 거주지에 따라 모임을 가지며 시혜를 가지고 온 것이 우리 소북 동일의 모임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하며 3세대 후손들이 소북 8문장 5군자의 탄생된 28성 69개 가문의 후손들이 모여 행동 강령인 소북 8학도를 제정하고 소북 문단에서 활동하신 선조님들의 기록을 각 문중 기금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자료 발굴 및 학술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하여 국립도서관과 소북동일의 공동 주체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술 행사를 통해 소북동일의 형성 시기인 선조 32년에 삭탈 관작 대신 소북 칠학사, 소북 칠학사 보혜, 소북 2세대, 3세대로서 문장이 뛰어난 8문장 5군자 소북문단에서 활동하신 선배님들의 기록을 고증해보며 새로운 자료를 더욱 발굴하여 학술적 가치를 조명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학술 행사를 위해 발표자, 토론자, 내기빈, 국립도서관 관계자, 소북동일의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며 이만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분들하고 토론자로 그 다음에 소북동일의 임원 여러분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촬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요. 자, 여기 보세요. 저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한번 더 하나, 둘, 셋. 이렇게 잘 들어주세요. 소북동일의 임원 여러분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촬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요. 자, 여기 보세요. 저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한번 더 하나, 둘, 셋. 이렇게 잘 들어주세요. 소북동일의 이광종 명예회장님께서 기조 강연을 소북동일의 역사라는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립중앙도서관과 저희 소북동일회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은 소북동일회를 대표하여 무한한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하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일섭 국립중앙도서관 관장님을 비롯하여 공문원과 견혜연 과장님과 이기봉 학예연구관님, 김효경 박사님을 비롯하여 공문원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420년의 내력을 지닌 우리 소북동일회가 처음 개최하는 학술대회이며 그동안 학계의 뒤안길에 숨겨져 있던 한국 정치의 강파와 관련한 내용을 사회문화적 시각에 재조명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사료됩니다. 42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북인 중 소북인의 후예들은 모임인 소북동일회는 전양 부흥군 유영경 영수로 선조 말년에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였던 인사들의 가문인 28성 69가 후예들의 모임으로 1599년 선조 32년에 비롯됐습니다. 그 이전 1575년 김효원과 신의겸의 이주정량 청년 청거 갈등으로 4개 부부는 두 파로 갈라졌는데 김효원이 서울 동쪽 낙산에 살았다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을 동인이라 불렀고 심의겸이 서울 서쪽 정동에 살아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설이라고 불렀습니다. 1591년 좌의정 정책이 세자 책봉 문제로 선제의 밈을 받아 실각하자 가축 행사로 원한이 큰 동인이 정책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때 문금파인 남인과 강경파인 북인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남인의 대표인 우성전이 남산 아래 살았고 가축 행사로 제거된 이발이 도락산 아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북인의 신진파인 이주정랑 남이공이 같은 북파인 홍효순의 대사원 임명을 청의로 반대함으로써 홍효순파의 대북과 남이공파의 소북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소북의 정성기는 유영경이 선조의 심을 받아 우의정이 되고 이어서 좌의정, 명의정으로 이르면서 선조 말까지 7년간 소북은 정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 후 대부대는 실패한 다음, 실권한 다음 대한제국 말까지 소북은 한 번도 집권을 못하고 서인의 분파인 노론과 소론 그리고 남인의 대세이에 연면이 이어졌습니다. 1608년 광해군의 왕위 주기로 특세한 대국에 의해 소북 영수 영의정이 사사되고 대북의 소북 인사는 조정에서 물러났으며 무신 옥사로 대북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1623년 인조 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함으로써 대북은 완전히 몰락했고 소북은 대생하였습니다. 무신 옥사로 해를 입은 소북 인사들은 모두 신원이 포기되고 복권되고 홍조 시대의 박해와 폐물론의 가담 여부에 따라 소북 인사는 집권한 서인과 남인의 팀바구니 속에서 면면이 그 생명맥을 이었습니다. 숙종 15년 기사 황부로 남한이 세력을 잡기도 하였으나 결과는 서인과 남인의 대결 속에 서인이 우세하였고 노론과 소론의 대립에서는 노론이 우세하였는데 소북은 조용히 반망하는 상태였습니다. 1725년 영조주기 이후로 한편책이 추정되어 표면적으로 사색 정체가 해소되고 안정하였으나 내면으로는 사색의 파벌은 계속하였습니다. 1863년 고종주기 후 흥성대원군 합정 당시 그동안 소외했던 북인, 즉 소북인과 남인이 등용했습니다. 초창기 소북 인사들은 내로동 시회, 청풍계 별서 시회, 수명정 시회 등 소북 인사들의 회합으로
우위를 이루면서 활약적을 제정하고 34인이 서명하여 28성 69가의 대표적 후손들이 동심공덕을 일으키는 지표를 쌓는 고유를 갖게 되었고 소부인이 결속을 가져왔습니다. 그 후 소부인과 1세대인 칠학사, 소부 칠학사 보회, 이 3세대인 팔문장이 이사와 선정되고 영국 때 활동한 오분자 선정이 이어지었고 정신에 같이 성격을 같이 후손들의 모임이 이루어져서 선주들의 유족을 기리고 영세 계승하기 위해 혼인을 통한 필연적 교류 등으로 각별한 무의미 유대가 연면이 이어졌습니다. 근세에 와서 1920년 소국 동일에 모여 동일사를 창립하였습니다. 1929년 동일사를 동일친국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아마도 일제의 간섭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1959년 동일친국회의 재결 모임을 가졌습니다. 태평양 전쟁, 8.15 광복, 6.25 한국 전쟁들을 거치면서 동일친국회의 활동은 상당 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었는데 6.25 한국전쟁 휴전 이후 동일친국회의 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983년 동일친국회 국보를 견준하는 여러 문중의 합의를 토대로 편찬하였습니다. 2003년 동일친국회와 친국회 명칭을 동일로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친국회를 도모하는 단체가 아니라 소국 선조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므로 친국을 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08년 동일의 명칭을 소국 동일로 바꾸었습니다. 소국 선조들은 소국이라는 이름을 겉으로 나타내는 것을 피하였던 것으로 여겨져 국보도 흔히 재개보라 하였고 동일사나 동일친국회의 어느 문적에서도 소국을 드러낸 이유가 없습니다. 동일회만으로는 그 성격을 잘 이해하기 어려워 소국을 누어 소국 동일회라 하면 누구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같은 해 2008년 유영경 상공무역에 소국 팔조약비를 세웠습니다. 앞면에는 팔조약과 취지를 적고 뒷면에는 팔조의 조인 34명을 비롯해 소국 칠학사, 소국 칠학사 보회, 팔문장, 오분자들의 명단을 적어 소국의 핵심 내용을 함께 모음으로써 소국의 의지의 성지가 되고 강쟁사 연구의 역사적 장소가 되었습니다. 2012년 소국 동일회편 국보 산하부를 편집을 필사본으로 편집하였습니다. 1913년 동일회로 국보를 기반으로 부족한 것을 보완하였습니다. 2011년 소국 300년 역사와 동일회 100년의 내역을 함께 묶어서 소국 동일회 400년사 8단을 결의하고 자료 수집 및 편집을 작성하였으나 자료가 방대하여 먼저 소국 동일회 400년 약사를 2012년에 발간하고 소국 동일회 400년사의 편집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창면성 시가의 여행주가 공개됨으로써 가장 오래된 국보의 하나로 인정되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12년 중요 고문서 기준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1615년 인목대기의 폐위로 대륙의 의한 참화로 소국인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 결속
위에서 이어진 것이 팔각적으로 보입니다. 교정 8년 확정한 소국인의 강력인 팔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벼슬하면 한 마음으로 인문을 새긴다. 둘째, 노인은 물러나 자손을 가르친다. 셋째, 소년은 눈 닫고 공부에 열중해야 한다. 넷째, 벼슬하면 병을 땅을 쓰지 않는다. 다섯째, 혼인은 상대의 평판을 가리지 않는다. 여섯째, 사사적을 공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일곱째, 고아스러운 안국방도 이사하지 않는다. 여덟째, 충청도 남쪽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끝으로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청렴하고 공정한 도덕 정치의 구현을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풍조의 사상은 추정이나 뜻을 함께하는 집단에 형성하게 이루었고, 이러한 집단의 분당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선조대에 와서 사색 강파가 형성하게 이루었습니다. 이런 사조는 권력자들 중심으로 조선 중기 이후 근세까지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등의 분당에 의한 정치가 행하여졌고, 소국도 이런 사조 속에 탄생한 하나의 정파입니다. 어느 정파이든지 정치적 기권을 상실하면 사회에서 벗어나 소국 안에 후여서 선조들의 유혹과 의지를 이어 실현 형태의 모임, 문헌 등으로 선조의 이적을 계승하기 위하여 하역자를 제정, 행동 강령으로 삼고 혈연적 결주 등으로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남다른 결속 의사가 척분 관계로 바탕으로 420년 동안 동독자가 되어 모임을 계속해 왔으며, 이 모임의 역할과 활동은 지금에도 그 후손들이 동신동독의 자료로 한 모임을 계속해 하여 규정하였고, 선조의 의지와 공업을 이어가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음은 주시할 만한 사실이기에, 오늘 이 학회를 계기로 지금까지 역사적 뒤연길에서 그것이 되었던 소국을 비롯한 반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에 미친 역사적 사실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시작되고, 사회문화적 활동의 연원과 배경이 이러한 활동의 전통문화 기획을 발전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학술 연구가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조국 후손의 모임이 조국 동의대의 무한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공동학술대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소국동일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학술 발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요. 국립중앙도서관과 공동학술대이지만 실제로는 국립중앙도서관 공론과와 공동학술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론과장님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혜영 과장님이십니다. 했는데 도민의 형님들이 도서관에 좋은 자료를 많이 기증해 주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학술 발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요. 국립중앙도서관과 공동학술대이지만 실제로는 국립중앙도서관 공론과와 공동학술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론과장님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혜영 과장님이십니다. 거듭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해 연초에 교육을 했는데 태국 도민의 형님들이 도서관에 좋은 자료를 많이 기증해 주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학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첫 번째 발표로는 성균관대학교 김영진 교수님께서 국보연구 조선후기 학습보인 강파고 연구의 일환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들, 저는 좀 전에 소개받은 성균관대 한문학과의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좀 눈 시력에 좀 문제가 좀 심각해가지고요. 좀 글씨가 좀 잘 안 보여서 옆에 저 학생이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PPT가 여기서 바로 설치가 안 되는 거를 모르고 지금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그냥 좀 이 얘기 저 얘기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차질을 빚게 돼가지고 더욱 송구스럽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저 발표집 안에 있는 제 원고는 2012년에 제가 계명대학교에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처음 국보라고 하는 이 강파고를 좀 본격적으로 처음 연구해서 실었던 논문이고요. 거의 수정한 거 없이 좀 다시 실게 되었습니다. 청구하는 말씀 올리게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새로운 자료라든가 이야기를 좀 꺼내드리려고 PPT 사진 몇 장 좀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조금 사진을 늦어서 드렸습니다. 그 원고는 각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 여기 소북 동일회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런 집안의 역사에 대해서 대단히 높은 관심과 또 지식을 다 가지고 계셔서 아마 제 논문에서 얘기한 것들 다 아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개인적인 제가 이 소북계의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된 사적인 인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997년, 8년 그 무렵에 강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알게 돼서 그분 하고 이렇게 교류를 오래 하고 하면서 이 모임에도 종로 3가에 있는 매달 한 번씩 모이시는 그 모임에도 몇 차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선생님이 굉장히 왕성한 의욕으로 소북에 대한 거를 학계에 알리시고 또 본인도 연구도 하시고 많이 그런 거를 하셨는데 나중에 좀 들으니까 자료 같은 거를 안 돌려주시고 좀 안 좋은 이야기도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무렵에 한 3, 4년 그 선생님하고 교류를 하면서 제가 고서는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고 보냈습니다만은 제 인생에 그래도 고서에 대해서 또 강파의 역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눈뜨게 해주신 그 방면에서는 굉장히 큰 은혜를 가지고 있고 부인할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통해서 몇몇 자료들을 받고 국보들도 입수를 했고 그 즈음에 한문학계에 있는 다른 또 선생님들하고 연결이 돼서 그 2000년대 초반에 아마 소북문학연구회라고 하는 것도 결성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저는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소극의 역사와 또 문학 예술 방면에 이렇게 독특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무렵에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이옥이라고 하는 작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발굴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고 매력적인 조선후기의 문인인데 그분의 가계에 대해서 그때까지 아무도 학계에서 조사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다가 그분을 족보를 찾았고 그분이 당사가 서북 계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더더군다나 큰 신경감을 가지게 되었고요. 제가 2005년에 계명대학교에 이제 취직을 하게 돼서 거기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소북 쪽에 임천상이라고 하는 분의 쇠편이라고 하는 잡록을 같은 연구자들과 함께 강독을 초벌 번역까지 끝내놨습니다만은 게을러가지고 아직 강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포항 강세왕의 처남인 유경종이라고 하는 분의 또 잡록, 화적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발굴을 해서 그것도 그 독해 모임에서 함께 강독을 이제 주도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필기 잡록을 통해서 소북 쪽 인사들의 더 많은 정보와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때 지도하고 있던 이제 여러 대학원생들에게 여기 소북 문인 중에 이분 문학이 상당히 해석하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라고. 그래서 계명대에서 석사학위 논문으로 임천상에 대한 연구 나왔고, 시암 송질이라고 하는 분의 한시 연구가 나왔고, 취송 이희사라고 하는 분의 그 한시에 대한 연구도 나왔고, 이렇게 계속 여러 연구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칭찬을 받으려고 그런 걸 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연구의 방향이 계속 소북계 문인들에 대한 그런 관심과 애정으로 이렇게 지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12년에 북보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논문에 실어놨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한 26종의 북보를 이본들을 발굴을 했는데 사실 그 자료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핵심적인 자료를 그때 제가 찾게 돼서 한국대학교 영민문고 영민 이가원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자료 중에 북인보라고 하는 한 권짜리 필사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안에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 좀 다른 북보하고 다르게 좀 집안 성씨가 조금 적고 우리 잘 알려져 있다시피 28개성 69가라고 하는 게 19세기 말의 북보의 이제 일반적인 수록 범위인데 그거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제일 앞쪽에 시작을 다른 가문으로 시작을 하고 제일 끝에 청풍김씨가 이제 수록이 되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끄적끄적 일기 같은 거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보증을 하다 보니 김복규라고 하는 분의 일기라고 하는 게 확인을 해서 1760년대 즈음에 그 북인보라고 하는 거를 처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가장 이른 시기도 하고 우리가 북인만 이런 당파보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당파들도 다 족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1860, 70년대에 이런 방파고 내지는 종합고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뭐 많이 알려진 이야기로는 뭐 대원군이 전개에 나서면서 뭐 노론 일색의 그런 거를 좀 배제를 하고 뭐 사극당파를 고루 응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뭐 인적 정보를 위해서 이런 방파고들이 성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방파고로도 가장 이른 시기에 거를 찾게 되었고 그거를 통해서 형성이 초기의 형성이 이렇고 최종적인 형태가 19세기 말의 현재의 국보들로 그렇게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검증을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 현재는 계명대학교 도서관으로 소장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채권 국보가 있습니다. 그 전에 뭐 우리 제아의 역사학자 많이 알려주셨던 이희화 선생님 같은 분이 조선 당쟁사료집이라고 하는 뭐 영인본도 내시고 그 안에 남보, 북보를 수록을 했습니다. 아마 영인된 거는 이제 좀 이런 시기에 별로 됐던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이희화 선생님이 해제 쓰시면서 이런 방파고는 남인과 북인 것만 확인되지 노론과 서론 거는 있지 않다라고 그러셨는데 다 있습니다. 그쪽 방파고도. 근데 이희화 선생님이 소개하셨던 국보는 조금 최선본은 아니었다라는 게 확인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계명대학교로 들어간 그 국보 사책 제가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예. 저 책이 원래 창녕성 씨 집안 건데 아주 재미있는 뒤에 필사기가 있습니다. 윤기진이라고 하는 분이 각 이제 그 집의 사위로 이제 막 들어오게 돼서 그 장인어른이 사위를 이렇게 뭐 문필 필력도 보고 우리 북인 소국 집안은 이런 거를 이제 아주 선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뭐 훈련의 일환이기도 하고 그래서 필사를 시켰어요. 근데 윤기진이라는 분이 학식도 대단히 높고 필체도 상당히 좋으신 분입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자료들을 필사하고 편집하고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1877년에 갓 성씨 집안의 사위가 된 윤기진 이렇게 다 필사해 놓은 본이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19세기 말 국보 중에 제일 선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뭐 구체적인 거는 소국이 북인에서 갈렸습니다만은 뭐 대국 쪽에 대한 인물들은 상당히 배제하고 또 대국에 대한 좀 비윤리적인 또 옳지 않은 어떤 방향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강고하게 저항하고 뭐 했던 그러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구체적인 내용에다가 그러한 것들을 다 이제 기입을 했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다른 이런 방파고들이 다 양반사제들 족보잖아요. 그래서 서얼에 대해서 굉장히 배제하고 기입하지 않는데 이 국보에는 집안의 아주 뭐 문학이나 예술로 뛰어났던 서얼들에 대해서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파고하고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이 점은 소국 계열의 어떤 방파 그룹들의 성향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문학과 예술로 대단히 치우쳐져 있다. 학자로서의 명성을 이렇게 제가 학자라고 하는 개념도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성리학 계열 쪽에 그런 쪽에 이름난 학자분이 연안 이씨의 외암 이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 이외에는
대부분 뭐 문예로 명성을 떨쳤던 분들이 워낙 많고 그런 성리학 계열의 학자로서의 그런 분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매우 좀 적지 않는가 하는 뭐 그런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런 결론을 내렸었고요. 뭐 그런 다채로운 것들이 이 국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 오늘날 뭐 많은 분들이 뭐 조선시대 강타가 뭐가 이렇게 큰 현재 의미를 갖느냐, 또 그리고 하도 뭐 이렇게 탕평에 대한 거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그 강파에 초연해가지고 무색 강파였다라고, 강파가 없었다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사실 조선시대에 그런 분들은 정말 드물고요. 정말 어떠한 의지와 자세로 당파를 갖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어디에도 끼일 수 없는, 끼고 싶어도 끼일 수 없어서 그런 건지, 자기가 명망이 있는 그런 거지만 초연했던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가요, 이제? 예. 제가 사진만 그냥 몇 가지, 제가 최근에 발굴한 자료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국보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미처 검토 못했던 자료가 몇 가지 있는데, 오늘 도서관에서 그 여영주를 잠깐 봤습니다만은, 이 자료에 대한 그건 아직 연구를 지금 제가 제대로 못해서 나중에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묘라고 하는 게 검은색이고 이게 북방의 뜻하는 색깔이어서 국보의 다른 이침으로 매우 흥미로운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넘겨주시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여기 성세준 선생님 기증하신 여영주곡이고요. 예, 이거가 시감이라고 하는 인조 무렵의 황섬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서울에서 활동하시다가 정계에서 이제 뭐 내팽개치고 경상도 영주 쪽으로 이제 낙향을 하셨는데 이분의 문집이 1769년 무렵에 영주 쪽에서 목판으로 간행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분의 간역 일기를 후손들이 간행할 때 쓴 일기를 최근에 입수하게 돼서 이거를 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이제 찾게 되었는데요. 간행의 과정은 뭐 앞쪽에 이제 뭐 상세하게 있고요. 간행을 마치고 배포를 합니다. 경상도 지역에 뭐 어디선 뭐 어디 항교 뭐 그런 데다 이제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들한테 증정을 하는데, 서울 쪽의 인사 분들에게 배포한 그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교리 뒤쪽에 뭐 한 20여 분 이상의 그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청풍김씨 김복규라고 하는 분이 처음 그분이 뭐 직접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확실할 수 없습니다만, 그분이 하여간 가지고 계셨던 국보, 가장 이른 시기의 국보와 함께 시기가 지금 같은 시기예요. 1769년에 경상도에서 간행된 이 목판본을 서울에 있는 소북 계통의 세교가 있는 분들에게 증정한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경상도와 서울 쪽에 이렇게 계속 소북 네트워크가 어떻게 가깝게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자료를 하나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명가종합보인데 19세기 말에
사색 단파에 각각이 다 있고 종합적인 거가 다 있고 요즘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건 해남윤씨 그 윤선도 우선 노부당에 있는 만가보라는 3, 40책의 거질로 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명. 예. 또 제가 이거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이것도 뭐 종합보인데 1900년 가까이 돼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위에 이 집안은 뭐 소북이고 뭐 소론이고 남인이고 이게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북 집안 분들 거는 다 촬영을 했는데요. 한 15가문 이상 이 종합보에 적혀져 있습니다. 예. 수형. 응? 수형 특수부. 이거는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냥 당파부가 아니라 이 당파가 격렬하다 보니까 그런 특이한 족보들이 나오는데요. 자기 집하고 원수가 된 집안 명단을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수형이라는 게 원수 숫자에 형의를 둔다라고 이제 이 집하고는 절대 혼인도 하지 말고 뭐 사귀지도 말고 뭐 거리를 두라라고 하는 그런 건데 여기는 그 경종 즉위한 뒤에 이제 노론 쪽이 노론 사대신들이 사사당하고 그러니까 그 노론 쪽에서 만들어진 그런 거예요. 그 자기 할아버지 이제 죽게 만든 뭐 그런 쪽에 대한 예. 현존 소국 문집 일남. 현존 소국 문집. 예. 제가 사실 지금 공부하면서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소국 계열 쪽의 문학예술의 총체를 정리해보고 싶은 거가 이제 있는데 그러려면은 문집을 현황을 현존본들 다 조사해야 되는 게 제일 큰 일입니다. 근데 혼자 해보는 건 되게 벅찬 부분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 특징이 소국 쪽 분들이 대부분 좀 집안이 가난한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문집이 간행된 사례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박약하다라고 하는 거. 아마 풍천임씨 가문의 문집들 몇 개가 간행된 거 외에는 대부분이 다 필사유일본들입니다. 저런 상황 속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게 1760년대에 그 한평이씨 이수봉이라고 하는 분이 도서관에 재직을 하면서 송질의 치암집을 금속발자로 간행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고진타죠. 두기 최성대 두기 시집을 간행했습니다. 하지만 금속발자는 애초부터 매우 소량을 인출하는 시스템이고, 더더군다나 이분이 이제 좀 급하게 우리 소국 쪽에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더 적은 부수밖에 간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존본이 정말 드뭅니다. 금속발자본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소중한 자료들이 있고요. 일제시대에 여기 와 있던 후시타 료사쿠라고 하는 등전량책이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마 어느 소국 명가에 있는 자료를 일괄로 다 인수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1968년 고서종합 목록에 등전량책 소장본으로 되어 있는 필사본이 제가 보니까 소국 문집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의 자료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는지를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역 경영. 예. 현재까지 소국 쪽의 문사들 문집 번역되어 있는 것들이 이런 양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송지라는 분의 치암집 하고 이희사라는 분의 취송시 같은 거는 정말 빨리 번역돼야 돼요. 소북 쪽의 가장 뛰어난 시인들 분들의 시들이 아직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윤서석 기증자료. 이 고려대학교에 1996년에 중앙대
그 식품영양과에 윤서석 선생님이라는 분이 한 100여 권의 책을 기증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소북에 아주 유명하신 윤하용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드님이 없어서 따님이 다 물려받고 그거를 이제 고대에다 다 기증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 윤하용 선생의 시집이 지금 발굴이 돼서 이 일제강점기에 관 소북 쪽에 교육망 연구하는 데도 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윤서석 기준본에 중요한 자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소북 쪽 문집들이. 예, 뭐 이제 시회 쪽은 좀 이따 발표할 김종화 선생이 이제 이번 학기에 박사학위 논문을 소북 쪽 시회로 내니까 아마 여러 선생님들이 아마 크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구로의 설명. 구로의 설명. 예, 넘어가요. 외암. 아까 말씀드린 소북 쪽에 가장 유명한 학자분이 외암 이식이라고 하는 분인데 자료량이 방대합니다. 예. 강세왕, 복춘. 예, 여기 뒤에는 소북 쪽 분들이 화가 분들이 또 많아가지고 뭐 유명한 그림들 많이 있습니다. 표암 강세왕 너무 잘 아실 테고. 여지. 예, 넘어가고. 임희수라고 하는 풍천임 씨분이 나이 한 20 정도의 요절한 천재화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한 20몇 분의 초상을 그린 화첩이 중앙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소북 명사분들의 초상을 다 이분이 20몇 명을 그려놨습니다. 허필. 예, 연계 허필 강수영 친구이고요. 정수영. 예, 저 연계 커필과 정수영이라고 하는 분의 시집은 제가 발굴을 해서 지금 정수영 거를 지금 번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희천. 예, 강희천은 표암의 손자인데 천주교 믿었다고 해서 죽임 당했던. 이분도 집안 내력을 피는 모습에서 이렇게 대나무 그림 같은 거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수영, 노인. 예, 넘어가고요. 지금 여기 뒤쪽에 있을 텐데요. 황각 필첩인가는 경희대 박물관에 치암 송질이라는 분이 여러 훌륭한 분의 필적을 모으는 거를 되게 취미로 가지셨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의 앞시대에 그 삼정승 정승 판서했던 분들의 필적을 모아가지고 모아놓은 필적이 지금 경희대 박물관에 있습니다. 아직 제가 실사를 하지 못했는데 그런 중요한 자료가 있고요. 제가 지금 제일 마지막 쪽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낙동백지. 예, 1670년대에 소북분들이 거주한 곳이 한양 주변에서는 경기도, 충청도 일대로 이렇게 쫙 퍼져 있는 건 다 아실 테고, 한양에서도 일단 남산 아래쪽, 그 다음에 동쪽에 낙산 아래쪽, 거기가 제일 주로 많이 모여서 세거하셨던 곳인데요. 제가 이제 이런 출판 문화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 1670년대에 이 낙산 아래에서 사대부들이 모여가지고 금속 활자를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인명양난 이후로 조선의 활자 체계가 다 무너지니까 사적으로 그런 금속 활자를 만드는 시도들이 일어나서 근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핵심 멤버들의 저 왕자가 있죠. 저기 표종의 동생이 그 낙산 아래에 살았고, 그 다음에 남인들하고 소북들하고 거기에 많이들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낙동계자 금속활자의 그 창출이라고 하는 거에 소북분들이 굉장히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몇 년 쓰다가 국가에다가 다 헌납을 했어요. 국가에 활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낙동계자가 간행된 책이 몇 개 없는데 1660년 사마방목을 낙동계자로 간행했고 그 간행의 주도한 사람이 윤신이라고 하는
소극 쪽의 문의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금 출판문화하고 관련된 이 낙산아래의 그 움직임 쪽에 좀 제가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왜 다 한 번에 벌어졌냐면 허적, 영정 허적 그 서자의 여곡이 일어나고 뭐 거기에 그 왕자들 뭐 다 연루돼가지고 다 복주됐습니다. 이 남인들 거기가. 그러면서 뭐 역사에서 뭐 다 사라진 그런 상황이 되는데 뭐 이분들이 다 하여간 문예 쪽에 대단히 높은 수준들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연구 마치면 이렇게 흥미로운 것들을 좀 많이 발굴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업 시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국립제주대학교 금속연구원에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질문 가셔서 발표 제 질문 43쪽에 있거든요. 43쪽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김영 선생님이 발표하신 거 보니까 국보 관련된 내용은 없고 그 전체적으로 북인사 선생님하고 저희가 친분이 한 25년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북인, 특히 소북에 관심을 가졌고 지금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면 선생님의 개인적인 북인 연구사로 한 25년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더 깊은 일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은 이런 공적인 자리니까 좀 큰 질문을 제가 드릴까 합니다. 이 국보 내용보다는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일단 제가 문학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북인들이 취미가 다양하잖아요. 아까 선생님 말대로 이욕도 있고 박제가도 있고 뭐 정통적인 정치인 문인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번 자리에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가장 이쪽을 잘 아시는 선생님께 다른 분들 여기 많은 이제 동료의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같이 고민할 겸 같이 한번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소극 작가들을 이제 통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집단적으로. 근데 그러면 이제 작가의 개성이 많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요지는 뭐냐면 과연 우리가 문학적으로 작가를 연구할 때 당파를 앞세우고 연구하는 그러니까 작가가 뭐뭐 당파였다가 아니고 뭐뭐 당파인 어떤 작가 요렇게 그 연구하는 것이 온당한 건지 일단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작가를 당파성으로 재단하는 게 과연 우리 문학 사가들이 해야 되는 게 온당한 건지 그 선생님의 일단 견해를 듣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아까 처음에 그 회장님께서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되게 가슴 이제 깊이 새기고 다시 한번 더 읽어볼 생각인데 이제 북인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뭐 지금까지도 그게 이제 소북으로 내려왔지만 소북의 동료의 선생님들은 정말 북인으로서의 소북인지 소북으로서의 소북인지 저는 이런 정통성도 정말 다시 그냥 선생님 좀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데 그렇다면 북인계 소북, 북인계 남인 이런 많은 어휘들이 있잖아요. 그때 선생님께서 계속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는데 북인과 소북으로서의 그 연구하는 차이랄까 할까? 아니면 북인계 남인? 어떤 정통성 이것들이 분리될 수 있는 건지 앞하고 좀 연결해서 질문 드리면 좀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으로만 그런 명목을 띄는 건지 작품이나 활동이나 이런 데 좀 차이가 드러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선생님께 좀 여쭙고 싶고요. 다음에 이제 가장 아까도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소극하면 이제 거기에 지금 아직 연구가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작가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표현 선생님이랑 그다음
인천상 뭐 몇 분들 임시관들 지금 몇몇 분들 연구되고 있고 선생님 제자분들이 몇 분 연구해서 지금 학계에 소록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제가 뭐 이제 글을 읽다가 가령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뭐 송천 필당 같은 데 보면 노론하고 남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는데 송천 임시 집안에서는 학생 자식들을 가르칠 때 가족을 두 개에서 여유를 갖게 해서 그 문장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게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는 그런 것들, 이런 특색이라든지, 그리고 인천상 자체가 조선의 굉장히 보기 드물게 불교를 굉장히 익숙히 잘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조정의 배신들도 다 알 정도로, 이런 거는 개인적인 특색인지 아니면 소문만이 갖는 유연함인지, 이런 것들이 제가 되게 궁금해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연구해 오시면서 소문은 이런 것 같다, 이런 자리에서 선생님만 말씀해 주실 것 같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용 같아요. 오랜 동안 연구하는 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좀 두서없지만 이 세 가지 질문을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정말 25년 지기입니다. 그 선생님은 18세기 근기 남인 쪽의 시단을 주로 연구하셔서 소국 쪽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파라고 하는 것을 앞세운 그런 연구가 어떤 의미가 있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겠는가, 그런 거일 텐데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그게 여기 소국 분들처럼 소국 분들의 이제 특색은 자기들의 그 정파의 규모가 조금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그래서 그 결속력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시기마다의 시기에 따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안의 어떤 역사에 대한 어떤 역사 현실에 대한 어떤 태도나 그러한 것들이 되게 강고하게 있다라고 보이고, 그러한 면모들이 더 이런 이 당파적인 특색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의 문학 연구에서도 상당히 많이 염두에 두고 갈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필문장 같은 분의 그 결속력의 정도와 오분자라고 하는 분들의 결속력의 정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오분자 같은 분들은 정말 그냥 한평생을 같이 그냥 모든 걸 다 함께 한 분들 같아서 이분들의 공동적인 문학 특색과 그 속에서의 개별적 특색 그런 거 잘 안배를 하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이후에 오분자 이후에는 어떤 큰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거기에 최성대 같은 임정 그 두 사람 교분이 있고, 신유한이라는 사람이 아주 가깝잖아요. 근데 신유한은 신분도 좀 다르고 당파성도 이렇게 소국하고 가깝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개인의 문학 속에서도 자신이 어떤 좀 힘 없는 정파 속에서의 그러한 것과 개인적인 문학적 감수성이나 그러한 거에 아주 독특한 형성 같은 거를 이게 당파적 특색이다라고 연결지는 건 매우 위험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좀 적절히 조절을 해서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이 다 묻혀져 있는 분들을 이덕무 같은 사람이 그 당대의 시와 비평 같은 데에서 이런 뛰어난 시인이 있다라고 재평가를 하고 발굴을 해내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비평 분들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 북인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거기에서 이제 대북을 배제한 소북에 대한 거는 뭐 앞쪽에 그 북인의 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학계 쪽 또는 뭐 사상 쪽에서의 연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좀 참조를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저는 계속 문예 취향 쪽으로만, 또 시기도 17세기 이후에 이쪽 그룹의 문예적인 취향들을 주로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만, 당파가 소북만 있는 게 아니라 남인도 끼어져 있고, 뭐 특히 안산 지역 쪽에 이쪽 그룹들에는 뭐 거의 뭐 반반이 섞여져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전반적인 동향과 문예적인 수준, 또 서로에 대해서 자극을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예를 들어서 산문 같은 데에서 보면 뭐 노론 서인 쪽에서는 평이한 문장들이 그쪽에는 아주 모토인데, 이 남인소북 계열에서는 작가의 개성이라고 하는 걸 매우 중시해서 좀 글이 좀 막 뻑뻑하고 난삽하고 잘 안 읽히더라도 이거 나만의 무언가를 이렇게 추구하는데, 하고 천편일률적인 쉬운 문장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의식장들이 산문 같은 데에서는 보입니다만, 한시에서도 뭐 당연히 그런 특색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이런 문헌을 발굴하고 뭐 보증하는 거, 또 뭐 당파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가 뭐 그게 연구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귀결은 이분의 사상과 문예의 정수가 뭐고, 그게 뭐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과 현재로도 이어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끄집어내는 거가 연구의 제일 최종 종착지일 텐데, 아직 제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해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는 약간 그 남보 같은 남인 쪽의 그 족보가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보도 입력이 되어 있어서 검색에 어떤 분들을 찾는 건데, 제일 찾기 어려운 건 이제 서울이라든가 중인 같은 분 찾기가 제일 어렵고, 남한 사대부분들은 찾기가 매우 쉬운데, 당파라고 하는 거를, 이게 당파를 아는 게 중요한 거는, 뭐 남인 쪽에서도 유명한 시인들이 있으면 누가 어떤 뭐 100분이나 되는 장편시를 주면 그 친구 또는 그 후배들이 저번에 저 작품을 보고 계속 그거를 이어가지고 짓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파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는 개별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자기가 모범으로 삼는 거에 제일 가까운 건 자기 집안분이 제일 가깝게 있고, 또 추앙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여 유희강 같은 유명한 서예가 분이, 제가 소론 우리 소북 집안 분이라는 거를 이제 보증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저 인조 때 8문장분 정누구분의 시를 그렇게 좋아해서 필사해 놓은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집안에서 내내 이렇게 봤던 여러 자료 중에 난 이분의 시가 굉장히 어떤 뭐 끌리는 매력을 발견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류들이 당파와 개별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로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인들 조건가 다 입력되어 있어서 지금 다른 당파의 분들도 다 입력을 하면 조선시대 이분의 어떤 그 계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으로 기본값으로 알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용진 교수님과 불석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북동일의 성세진 부회장님께서 북보 창녕 성시가공과 여영주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양일본 개정 성영의 14세 동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가 합니다. 창녕성 씨가 갖고 있는 부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 성령은 선조 말기에 이조판서, 변조판서, 고조판서를 지내신 소국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부친은 강원도 감찰사를 지낸 성세편이고 할아버지는 성희준인데 이분은 중종 반정을 주도했던 성희안의 동생이 되겠습니다. 창녕성 씨가 소장하고 있던 부고는 여용주 저기 표 사진에 그 여용주하고 지금 원현 이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로는 표제가 없습니다. 없고 네 권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1, 2, 3, 4권을 표시를 원형 이정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원형 이정은 주역의 64개 중에서 첫 번째 개가 원형 이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보 송수성 씨가 소장했던 제가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제가 보기에는 원형 이정을 필사한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 이정은 여용주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완성된 게 원형 이정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 이정과 여용주를 누가 썼느냐? 이거는 태정 성영의 후손들이 썼겠죠. 그래서 여용주는 제가 잠정적으로 성영의 아들 성여계가 썼다고 판단하고 있고, 원형 이정은 성영의 현손이신 성현이 썼다고 제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요 세 개를 이해하려면 성령과 그 다음에 제가 보를 저거 성수정 씨의 저것이 성이문의 관계를 좀 미리 저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이문은 성령과 마찬가지로 선조 말기에 같이 소국이었던 소국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고, 소국의 인물로서 그 기록에 자주 오르는 데는 인물이 성령, 성이문, 성중구, 성후구가 되는데, 성중구하고 성후구는 성이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성령과 성이문의 관계가 이 북고, 여용주, 원형이정, 제가보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성이문은 청정성씨 13개 파 중에서 상목파인데, 상목파의 둘째 아들 계열이 성윤이고, 성수정 씨는 상목파의 셋째 아들의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성이경이라는 사람이 필사를 이제 하라고 해서 필사했는데, 성이경의 후손이 성수정입니다. 다 이 두 분들이 저희도 그렇지만 여주에 다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이문은 아주 절친이었고, 세거가 여주였는데, 여주에 입향한 것은 성이문이가 훨씬 먼저 입향을 했고, 저희는 임진왜란 직전에 이렇게 여주에 입향했기 때문에 여주에서 보면 성이문은 토빅이고 저희는 굴러온돌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창녕성 씨는 돈이 하나고
성도 하나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때는 이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녕성씨 노상파가 있고 창녕성씨 노화파가 있었는데 두 개가 창녕성씨지만은 뿌리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두 분이 뿌리가 다르다고 생각할 때에 이렇게 교류를 했는데 이 뿌리가 같다고 느껴지는 때가 이제 1642년인데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의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 요거는 요게 원형 이정입니다. 그래서 원형은 밑에 원형 이정이라고 썼죠. 그래서 원이 1번이고 형이 2번이고 2가 3번이고 정이 4번입니다. 근데 이것을 서기경 씨가 필사하면서 이 순서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2번과 3번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거의 99.9%가 원형이정하고 똑같은데 순서는 틀리겠어요. 그래서 아마 필사할 때 이 원형이정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자, 그 두 분이 어느 정도 친해졌냐 하면은 그 성형 양묘공의 연보가 있는데 이 연보 뒤쪽에 시가 한 50여 편 있는데 이 중에서 26편이 성형하고 성인이 주고받은 시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친했는데 그 첫 번째 수, 그 시가 요번 이제 저희가 해방 후에 번역을 하는 건데 연보도 이 중앙도서관에 기증이 있고 이 번역본도 중앙도서관에 기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회포를 적어 질구에 올리니까 질구가 성이문의 자입니다. 그래서 회포를 적어 성이문에 올림. 나이는 동갑이었는데 서로 형님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있고 요때 요시는 임진왜란에 바로 일어났을 때 성령은 불친상을 당해가지고 시녀살이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났는데 시녀살이를 하니까 좀 답답했겠죠. 이제 그래서 그 심정을 적어서 성인문에게 보낸 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어떻게 지내냐면 여기 보면 동지요, 동정이야 동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족보에서는 이 두 분이 학렬이 똑같아요. 그래서 학렬이 똑같으니까 서로 형님아우 했어야 할 그랬는데 형님아우라고 못 하고 동지요, 동정이요, 동갑이요라고만 표현한 거 보면 노상파, 노화파가 서로 뿌리가 다르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계셨던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42년에 노상파하고 노화파가 같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이것이 언제쯤 되냐면 광해군 제2가 1608년에서 1623년입니다. 그리고 성이문이 돌아가신 해가 1618년입니다. 광해군 제2 중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 돌아가신 해가 1623년입니다. 광해군이 퇴위해서 고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1642년은 광해가 지나서 인조 거의 말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광해군 지나서 20년 후에 노상파, 노화파가 이제 같은 뿌리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1642년 이전에 각 판을 어떻게 했냐. 그래서 노상파를 보면은 1493년에 계축고를 족보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서 시중공이 송송국이가 시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송송국의 아들 송공필을 시조로 인석했었는데 계축고를 발간하면서 시조를 이제 한 단계 더 올리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16년에 병진보를 발간했습니다. 이 1616년은 광해군 제2입니다. 이때는 성성국에서 하나 더 시조를 끌어올려서 성인보를 시조로 하고 송국, 공필 이런 식으로 족보를 정했죠. 그러니까
그 가계를 계속 적절하게 확충해가면서 시조로 자꾸만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부단히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병진보입니다. 병진보 보면 왼쪽으로 보면은 성석용이 있고, 성석용이 있고, 성산문이 있는 기록 조그만 게 보일 겁니다. 성석용이 있고, 밑에 성산문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성산문이 있고, 이제 승지면서 복, 노산, 좌사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노산을 보기 시키려고 모의에다가 좌사, 사약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성산문에 보면은 딸이 시집 가는 게 있죠. 박임경이니까 박임경으로 그래서 사위 이름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이 아주 심플하고 그냥 그 계보만 보는 것처럼 되는데 이 병진보는 노상파 족보지만은 제가 소유했던 건데 이것도 중앙도서관에 기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화파는 어떻게 됐냐면 노화파는 족보 발견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노화파가 숫자가 약해가지고 그런데 성한필이 시조라고 이제 있었죠. 그러던 중에 1642년에 그 문효공 성사달이 비가를 발견했는데 1642년은 병자호란이 끝난 데이기 때문에 조상의 그 묻은 산소가 관리가 엉망이 됐겠죠.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 거치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 후손께서 성사달의 그 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비관이 나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은 성사달은 성승국의 후손으로서 증조가 군보고 할아버지가 저하고 부가 원신이다. 이렇게 이런 기록을 하는 거죠. 이 기록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영의 동생 성남이 있는데 성남의 증선 성진함이가 이 내용을 이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때서 비로소 노화파인 저희 집안은 청명성 씨의 노상파, 노화파가 같은 뿌리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노상파가 이제 같은 여주에 살고 저희도 여주에 있으니까 그 성영하고 성인의 후손들이 교류를 했겠죠. 그래서 같은 그 뿌리다라는 걸 이제 서로 이제 이해를 하려는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하고 성인의 두 사람의 그 친분 관계가 노상파와 파를 합치는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굉장히 그 일익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상파, 노화파가 합쳐져서 이제 통마포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청정성서 기축보입니다. 기축보를 이 기축보를 편집을 주도한 사람이 성인문의 증선 성환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축보 발간에는 양쪽의 집안의 그 후손들이 굉장히 협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여영주의 이제 그 청정성 씨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맨 오른쪽이 저희 쪽입니다. 노화파, 성한필이 시조로 다 되어 있죠. 그래서 군보 저업을 해서 쭉 빈틈없이 기록이 됐는데 그 옆에 문화시중, 송국, 지자, 중류보장, 윤보지선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글씨를 보면은 나중에 추가한 흔적입니다. 그리고 여영제는 청정성 씨가 세 가로 이렇게 분류이 됐는데 두 번째 가가 가운데 있는 게 성세전부터 해서 쭉 여기가 성이문 여기는 청정성 씨 성곡파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송서동에서 여기가 성삼문 쪽인데 여기는 회곡파입니다. 회곡파인데 회곡파라고 아니고 여기가 독곡파라고 잘못 적었죠. 그러니까
이 여영조는 무화파에서 이제 작성된 건데 무상파의 그 기록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것이 이제 보시면, 자, 첫 번째 무화파는 성 한 필부터 4세, 9세 뭐 쭉 해가지고 13세 성역, 14세 성역역 쭉 빠지면서 있는데, 무상파 보면은 성인문 쪽 보면은 9세까지는 텅 비어 있다가 10세에 성세정이 나오고 11, 12에서 여기부터 쭉 빠져서 성중고 성황까지가 나와요. 근데 회복파 보면은 6세, 7세는 기록이 있는데 8세부터 13세까지 비어 있어요. 그리고 14세에 가서 성시장이가 나타나는데 아마 회복파에서 소부 비슷되는 아마 성시장인 것 같습니다. 요걸로 봐가지고는 이 여영주는 무상파하고 무화파가 서로 뿌리가 다르다라고 인식했을 때 써진 거다. 그러니까 1634년 이전에 써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영주는 무화파에서 작성했고 무화파 기록은 3세 성한필부터 후손에 빠짐없이 기록이 된 반면 무상파는 회고파는 10세부터예요. 그래서 성고파는 회고파는 6, 7세 회고 8, 13세 기록이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독파라고 5기가 되어 있고 그 이상으로 미뤄봐서 무화파의 시조가 성한필이라는 인식과 무상파 및 일세계를 모르고 있던 시기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기 때문에 여영주는 1642년 이전에 기록이 되어가지고 계속 또 가필해가지고 보완이 되겠죠. 그래서 원본은 1642년에 기록이 된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642년에 노상무화파가 갔다라고 했고 양파가 이제 합보를 이제 조건을 이제 통합해서 발행하기로 했는데 그게 1686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42년에서 86년이니까 44년 걸린 거죠. 그러니까 두 양파가 뿌리가 하나다라는 걸 인식해가지고 통합보를 발간하기까지 44년이 걸린 거죠. 이때 중요한 쟁점을 보면은 기왕에 이제 폼나게 족보를 마련해야 되니까 시조를 어디까지 끌어올리는가, 끌어올리는 데까지 끌어올리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원영이 정하고 제가보를 보면은 그 흔적이 좀 보여요. 그래서 신라의 성전이냐, 백제의 성충이냐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싶었겠지만은 자료가 있느냐 그렇죠.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그 지료를 가까이 성인보의 아버지가 성숙정이라는 얘기가 그 당시 있었다. 그 성숙정이는 기록을 찾으면 있겠다 해가지고 성숙정을 창녕성신 시조도 하려고 해서 기록을 막 이제 찾았던 것 같아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모처럼 통합법을 했는데 물론 성시지간에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야 되겠죠. 그런데 좀 폭나게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딸이 시집 가면은 외손가의 기록을 아주 상세히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손자하고 외증손자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시집 가면은 사내 이름만 덜렁 올리는데 그렇지 않고 외손자, 외증손자까지 있었어요. 요것을 보고서는 그러면은 인맥이라는 게 혼맥이니까 아마 요때에 소국의 다른 성씨들의 그 가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입수했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에 여영주 굉장히 많이 이제 보강이 돼가지고 그 보강된 기록이 결국은 원영이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가의 그 후손이 이제 기축보 발전에 많이 협력했을 거다 하는 거고 조금 전에 제가 병진보를 정했는데 요때
기축보를 하면서 정보교환하는 과정에서 노상파 족보가 저희 집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병진보가 저희 집으로 와가지고 제가 이제 기증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병진보 보면은 노상교화파가 동성동본이지만 서로 우리가 다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축보가 언제냐면 1709년에 기축보가 이제 목판 인쇄가 됐습니다. 1686년에 합보를 발행하기로 합의한 후에 23년간에 이제 기축보가 된 거죠. 그리고 기축보도 기증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 집 족보라서 기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옆에 계신 그 김일봉 박사가 이걸 보고 그냥 눈빛이 달라고 강제로 기증당했습니다. 이게 여기 그 기축부에는 성숙정이 시조가 안 되고 그러니까 기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찾지 못해가지고 시조가 성인도로 그냥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족보를 발견하고도 성화는 아주 족보의 그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씨의 창업 기본 정신을 주자 성리학의 모범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시중공 성송국의 효행록을 간행했습니다. 이 간행하고 한 2, 3년 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효행록도 중앙도서관에 기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형이전과 제가보에서 이제 성씨 기록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검토했는데 제가보는 원형이전을 이제 필사했다고 제가 이렇게 앞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성숙정도 똑같이 시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상 노학과가 이제 원형이전에는 한가로 한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달린 점입니다. 원형이정에서는 백제성 중의 후손이라는 것이 조그맣게 옆에 기록이 되어 있고 제가보에는 신라 성자의 후손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노상파 노학파가 기축년에 확보됐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요 세 가지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시조 성숙정을 갖고 합보가 된 걸 봐가지고 원형이정은 기축보가 완성되기 이전 통합보가 발행 합의 후 즉 1686년하고 1709년 이 사이에 완성된 게 원형이정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그 기축보를 발간하면서 확보된 여러 정보를 원형이정에 기록했습니다. 아마 기축보 원고가 1707년에 완성이 됐으니까 원형이정도 1707년에 완성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면 1877년에 이제 원형이정을 했었는데 1707년하고 170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원형이정보다 170년 뒤에 필사가 된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원형이정하고 오른쪽에 원형이정이 왼쪽에 이제 제가 봅니다. 다 똑같은데 성숙정 옆에 하나는 백제 성추인 후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쪽은 성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보면 창녕소진이 때 성유, 양파, 봉필, 후, 우상, 한피 후, 이렇게 해서 있고 맨 밑에는 기축년에 합보가 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하는 과정에서 상고파에서 이걸 더 집어넣지 않았다. 그래서 원형주에서 원형주를 이제 정보를 더 보완한 것이 원형이정입니다. 원형이정은 여용주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지금부터 정의된 것입니다.
우화는 1686년 족보를 발견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소마포 가승 자료가 소국가게 가승자료고 그때 같이 재수입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원형이정을 쓸 때 성함의 기여가 대단히 컸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지를 보면은 무한 한 삽입, 필적비, 무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지저분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그 보완이 이루어졌다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축보는 원고가 1707년에 됐기 때문에 원형이정도 이때 완성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축보입니다. 아까 그 성상문 기록을 봤는데 성상문 기록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밑에 이제 사위 박임경을 보면은 박임경 밑에 외선자 박후가 있고 외증선자 박대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봐가지고는 이게 창녕서시 족보인지 박씨 족보인지 착각할 정도로 외선가의 그 기록을 아주 충실하게 보였습니다. 참고로 이게 성상문 전에는 회고파 창녕서시 회고파의 소극이고 그 다음에 박인경을 봤더니 무한박씨로서 무한박씨는 28성 69가의 한 사람 하나입니다. 그래서 둘 다 소극인 걸 봐가지고 이때 무한박씨의 모든 자료가 원형이정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형이정의 그 세부 내용은 뭐 저희가 칠학사, 소고칠학사, 팔문장 이것이 어떻게 기록됐나 요거만 한번 보겠습니다. 칠학사 보면은 이제 원형이정하고 여형주만 보면은 원형이정의 족보상에 이제 이름이 올라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록이라는 거는 칠학사라고 썼느냐 안 썼느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이정에는 이름도 올라가 있고 칠학사라고 했는데 여영주에서는 등재가 박경험은 족보가 없습니다. 이때 무한박씨인데 무한박씨는 그 여영주에서는 등재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도 없고 그다음 최동립은 족보에는 있는데 그 칠학사라고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구 칠학사부터는 여영주에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영주는 소구 칠학사가 지정되기 전에 쓰여진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분자를 보면은 원형이정에서는 족보상단인데 원형이정에서 기록이 안 됐어요. 오분자라는 것이. 그래서 원형이정은 그 오분자가 지정이 되기 전에 쓰여진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틀린 것은 오분자를 원형이정에는 이렇게 별지에다 넣어가지고 책갈피 속에 이렇게 끼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오분자 이름에 윤희정 대신 윤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근데 윤방을 보니까 윤희정의 손자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가 군자면은 손자도 군자니까 누가 들어가도 뭐 별 상관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누가 작성했을까 하는 건데 1642년 보면은 그 성령의 아들 성여격하고 손자 진훈이 살았는데 성진훈은 아버지보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병약하셨던 분이라서 그리고 성여격은 굉장히 활동이 심해가지고 광해군대 10년간 금고형을 받아서 저랬죠. 유생들을 인목대비 퇴비할 때 국가시를 지어가지고 2천 국간들의 그 탄핵을 받아가지고 10년 형을 받았는데 그래서 활동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아마 정여경이가 여행주를 썼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1707년 전을 보면은 성호규하고 성형이 있는데 아마 성형 보면은 지금의 자기의 문집도 있고 그다음에 창녕성 씨의 그 가슴을
아주 한 책으로 정확하게 방대하게 썼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서적 문헌을 남기는데 굉장히 애를 쓰셨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썼을 거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 명함유고, 시중공, 가슴, 뭐 이런 거고, 아들 죽공유고 이런 것이 전부 다 한꺼번에 중앙도서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여영주는 성여경, 원영의정은 성영이 작성했다고 판단하고, 성여경은 그 활동하는 걸 봐가지고 1657년 활약조의 서명을 아버지 대신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등재원칙인데, 이거는 등재원칙은 소국 1세대를 중심으로 하고, 그 1세대의 윗대 조상은 쭉 시조까지 쓰고, 형제는 소국의 가담을 안 했으면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형은 동인 시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여영주에는 들어가 있는데 원영의정에는 들어가지 있잖아요. 왜? 북이는 소국의 그 가담을 안 했거든요. 동인 시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소국의 가담 안 했다 해가지고 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생 성남은 아예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이게 정쟁에 끼어들기 싫어가지고 상주로 내려가서 살았기 때문에 아예 원영의정이가 빼고 여영주에도 뺐더라고요. 그래서 소국에 가담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등재의 판단이고, 그다음에 윗조선은 소국의 가담 여부 없이 다 기록되고, 자손들도 가담 여부 관계없이 다 기록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기록은 비문의 형식하고 똑같아요. 비문도 되게 조상들은 직계 조상은 이제 다 쓰고 자손들 쓰듯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종의 혈력이라고 혈력. 이력이 학력이나 이력이 아니라 경력이 아니라 혈력이 그 당시에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가승이라는 그 쪽방 걸로 해서 명함 대신 갖고 다니던 것이 있는데, 창녕승 씨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수진본이라 해서 이렇게 핸드폰만한 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병풍처럼 폈다 줬다 찍혀 있는 건데, 이것이 소위 이제 옛날에는 이게 명함 대신 갖고 다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기증됐습니다. 그래서 여영주는 뭐냐? 이거는 족보가 아니라 정당 소국의 탐원 명부고 당원의 혈력서다, 경력서다, 혹은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족보가 저는 이제 조국동회에 나온 지 한 5, 6년밖에 안 됐는데, 전에 제가 북이는 소국인지 대북인지 잘 몰랐는데, 이 족보를 접하고 나면부터 갑자기 제가 소국이라는 의식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소국가는 저마다 크고 작은 족보를 전수받고 있는데, 족보라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게 보는 사람은 세습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서는 소국이 남인으로 흡수되고 손을 했다고 기록했는데, 이 족보 때문에 다른 phong 다 없어졌어도 소국만은 그 글씨가 살아있다. 그리고 후손이 계속 이어지면 소국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여영주냐 하는 거 봤죠. 우리는 이제 이거는 지정학적으로 보면 좋은데, 이게 김의원이 동쪽에 살고 시민이 서쪽에 살아서 동인 살는데 그게 아니고 지정학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로, 강, 산맥, 바다 이걸 보면은 동인 서해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동인은 어디냐? 한강하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망 통해서 동쪽이 동인이고 서쪽이 서해이고, 그러면 동쪽에 사는 사람이 동대문 쪽으로 해서 거기 근처에 거처를 마련했지 서대문 쪽으로 갔겠어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보고 남인하고 북이는 문경 세대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문경 세제 위는 북인이고 밑은 남인이죠. 그래서 남인은 지금 경상도고 노로는 이제 전라도가 됩니다. 그래서 북인들이 세거 지역을 삼양, 삼성, 치주라는데 이게 바로 경기도 저거죠. 남한강 그 유역이죠. 그래서 남한강을 뭐라 하냐면 옛날에는 남한강이라 아니고 여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강은 어디냐면은 칠륵사에서부터 두물머리까지가 여강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강을 또 황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전설이 어디 있냐면 저기 아주 칠륵사 맞은편에 보면 영월루가 있는데 그 밑에 마암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이 마음에서 황룡과 여마가 탄생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황룡과 여마냐면 여강에 홍수가 지면은 황룡이 되는 거고 홍수가 안 질 때는 여마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강의 홍수 때 그 양수리에서부터 칠륵사까지 거대한 호수를 이루는데 그것이 여호입니다. 그리고 그 황룡이 빠져나가는 게 혹은 이제 북한강하고 남한강하고 합쳐져서 팔당댐으로 빠지는데 거기 양수리가 용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양수리 옆에 있는 산이 용문 옆에 있어서 용문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호남 호소라고 얘기하는데 호남 호소의 호가 어디냐? 그랬더니 뭐 제천도 그림자가 그러면 지남지소도 해야지 그 호남 호소냐? 근데 이거는 호는 여호가 여호가 호남 호소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근데 여호는 장마 때 잠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거라서 사람들이 여호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는 그리고 이 여강 주변의 고을 전체를 여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소국은 이 여호를 거점으로 하는 그 선비들의 단체, 소국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한강에는 여러 가지 보호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칠륵사는 우리 늑자가 말고비 늑자인데 이게 갈비뼈 늑자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의 갈비뼈로 댐을 만들어서 흥룡이 다스려졌거든요. 이게 홍수 없어졌어요. 그래서 칠륵사를 여담입니다만 갈비 늑자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용주는 북고 영주는 뭐냐면 여호와 중심 제거이며 뛰어난 인들의 소부인들의 정당 강공병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 향후가 충청도의 파력처럼 그러면 조금 어폐가 있다고 들을지 모르지만 파력조의 마지막 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건데 저는 요거를 그 향을 고운 향자가 아니라 그 향가의 이 향자 그러니까 향가를 보면 뒤에전에 저기 상국유사에 이들 스님이 향언은 보언이라고 했어요. 향언은 보언이다. 보언은 이제 보호할 때를 보호죠. 그래서 향부라 충청도가 아니라 보부라 충청도다 이거죠. 그래서 보부라 충청도는 이게 지금의 충청도일 수도 있지만은 충성과 천백의 도리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부라 충청도. 그래서 천지신명께 공합니다. 충성과 천백의 도리를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한다 그런 뜻이죠. 물론 이제 충청도라고 해서 여러 가지 뜻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런 뜻도 있겠지만 진정한 뜻은 보호구라 충청도 천지신명께 보합니다. 충성과 천백의 도리를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파력적을 마지막에 총정리하면서 천지신명께 서약을 하는 그런 의식의 항이다 이렇게 약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해가지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시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어서 한성시연합회 유기부 사무총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토론을 간략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성세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통일의 일원으로서 발표 내용을 몇 가지 질문상에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 북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족보 형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자명보, 대동보, 하보, 세보 얘기하고 대시들의 족보인 뭐 양계세계 같은 것도 있고 누님들의 과거 그 문화국제자를 위주로 하는 분보, 부보, 뭐 의학 여러 가지 그 작보된 것이 있는데 이 북보가 당원명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오래됐는데 지금 그 여령주를 보시면서 16세기, 17세기 후반기에 제정된 것을 본다면 그 당시에 많은 문 중에 이 족보들이 탄생하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 이런 당원명부가 탄생하던 건 놀라운 일이고 또 그것이 지금 맥을 이어서 현재까지도 지금 살아 숨쉬고 이제 우리 소곡동에 대해서 1983년도에 북보를 발간을 했고 또 2012년도에도 북보를 발간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다른 그런 당파와는 달리 우리 그 북보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그 특징적인 구성과 내용 안에 어떤 그 특징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고요. 청정영시 족보와 여령주와 원영의정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하시면서 일단 어떤 세계의 좀 그 외가 쪽의 얘기를 좀 잠시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저기 하셨는데 우리 그 동일의 인원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소곡동일에는 성심한다는 하나의 일가라 라는 얘기를 자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혼맥 관계를 좀 더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면 앞으로 이 북보이라는 특징적인 성격이나 그런 내용을 구성짓는데 지금 필요하지 않는 측면에서 이런 앞으로 이 혼맥과의 연관성을 어떻게 좀 연구를 하실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소국인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파약조의 맨 마지막인 향보라 충청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향보라 충청도는 여러 가지 그 의미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파약조의 하여튼 그 가장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 시대에도 이러한 그 파약조의 내용이 오늘 같은 그 혼란한 그런 그 윤리도덕이 떨어진 시기에 우리 이 세대를 이끌어가고 앞으로 미래 세대를 지향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그 후손들에게 또는 우리 북인들에게 또는 우리 그 사회적으로 어떤 연관성 있게 그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활용가치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활용가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그런 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보는 처음에는 저도 이게 족보의 일환으로 접근을 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족보의 형태를 취한 명부다, 당원 명부다, 혹은 당원의 그 이력서다. 저는 이렇게 보고 봤어요. 그래서 북보의 저거는 혈력서다라고 표현을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기축부에 보면은 저기 외송가를 굉장히 상세하게 했고 또 그 후손 성추하는 그 선계의 기록을 가게 세 개를 기록을 했는데 거기는 어머니 할머니의 기록을 상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축부에서 해던 그 스타일도 각자의 가게를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혼맥이죠 사실. 혼맥이 당시 인맥에 큰 부분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혼택이라고 이것이 결론이라는 것은 사랑만으로 이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금방 눈물 할 거라고 서로 모르고도 일반 평생을
잘 지낸 그 가족들이 저기 부부들이 많아. 그래서 혼인이라는 거는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혼맥은 우리가 인맥을 연구하는 지금 한번 좀 진지하게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주자 성리학 때문에 주자 성리학은 그게 먹는 거는 참 도의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이 이제 멸망한 얘기를 되었고 해방 후에 이제 국민들이 각성해가지고 진짜 신학문하고 기술, 과학 기술 진작을 하게 돼서 오늘날 보면 이제 먹고 살만한 정도 됐고 그다음에 방산학 같은 거 첨단으로 되고 경제 대국이 이렇게 됐는데 정치 현실을 보면 옛날보다 더 욕심이 많고 그런데 싸가지가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화답조 정신을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특히 그래서 5.18 정신을 헌법에 넣을 게 아니라 화답자 정신을 헌법에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답자 정신을 강령에 넣겠다는 후보를 이번에 뽑아야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